저 아저씨 당장 해고해야 돼요! 누더기 옷을 입은 10살 소녀가 백만장자 재벌회장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녀는 손가락으로 한 남자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이 소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네가 뭘 본 거니? 저 아저씨 얼굴에서 숨기고 있는 거 다 보여요!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증명해봐라. 못하면 책임져야 할 거야. 소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달동네 소녀와 백만장자.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 달동네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죠. 찬바람이 좁은 골목 사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골목 끝 기울어진 담장 안쪽 단칸방에서 10살 난 소녀 은우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은우는 천천히 일어나 방 한쪽에 걸린 작은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던 은우의 표정이 굳어졌죠. 검은 눈동자 위로 붉은 실핏줄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엉켜 있었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은우는 달랐어요. 이 아이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눈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눈은 사람의 얼굴에서 숨겨진 것들을 읽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심상의 안목이라 불렀습니다. 은우는 낡은 이불 밑에서 어머니가 남긴 손때 묻은 관상책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뭔가 이상해요. 은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붉은 실핏줄은 누군가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바로 그때 옆방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태윤이 또다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죠. 32살의 태윤은 전직 특전사 대위 출신으로 어머니를 여인 후 오직 아버지와 여동생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습관처럼 집 주변의 모든 소리를 훑었어요. 동생 방문을 살짝 열어 은우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뒤 부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든 배추 몇 잎과 유통기한 지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죠. 태윤은 한숨을 깊이 삼키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2시간 뒤 대문 밖에서 쿵쿵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강석주가 밤샘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58살의 아버지는 강남 권타워에서 야간 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고된 노동이었죠.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텅 빈 쌀통을 열어보더니 쓸쓸히 웃으며 남은 쌀을 긁어 모아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품속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 알약 하나를 털어 넣었어요. 심장약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어 값싼 약으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그 약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은우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걱정 마라. 아빠는 괜찮아. 세 식구가 둘러앉아 묽은 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 몇 조각뿐이었지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먹는 그 시간만큼은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친 아버지는 긴급 호출을 받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간 지 30분도 되지 않아 대문이 쾅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윤이 번개처럼 몸을 일으켰죠.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은우, 내 뒤에 있어. 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서진 대문 사이로 험상궂은 산에 셋이 들이닥쳤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는 두목과 야구 방망이를 든 부하 둘이었습니다. 강석주 어디 갔어? 빚 갚을 생각 있는 거야? 불법 사채업자들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던 거죠. 두목이 은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전현 잡아와. 볼모로 삼으면 영감탱이도 정신 차리겠지. 은우의 눈이 두목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눈 밑에 검게 내려앉은 점, 입술 끝에 비틀어진 주름. 곧 큰 화를 당할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흉상이었어요. 부하가 은우에게 손을 뻗는 순간 태윤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싱크대 위에 프라이팬을 집어들더니 첫 번째 사내의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방망이를 휘둘렀지만 태윤은 몸을 낮춰 피하더니 상대의 팔을 비틀어 방망이를 빼앗았죠. 그리고 세 번째 사내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30초도 안 되어 세 명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태윤은 거친 숨 한 번 쉬지 않고 두목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내 여동생 쳐다보면 이 눈 다신 볼 수 없을 거야. 태윤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두목의 얼굴이 공포로 질려갔죠. 바로 그때 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두목이 고개를 돌려 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10살짜리 꼬마가 담담한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공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신하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어요. 아저씨, 잠시 뒤에 오른쪽 다리가 다칠 것 같은데요? 두목은 코웃음을 치며 도망쳤습니다. 부하들도 허겁지겁 뒤따랐죠. 그들은 달동네 특유의 가파른 시멘트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비명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목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진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꺾이며 뼈 부러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태윤이 경악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은우야, 대체 뭐야?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보여. 그 사람 얼굴에. 태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생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겁니다. 소란이 가라앉은 후 태윤은 부서진 대문을 임시로 막고 어지러운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싱크대 위에서 병원비 고지서를 발견했어요. 밀린 금액이 300만 원이 넘었죠.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는 태윤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내렸습니다. 가장으로서 동생을 지켜야 하는 오빠로서 느끼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그때 은우가 태윤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이것 봐. 아버지의 심장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급히 출근하느라 두고 간 것이었죠. 아버지에게 그 약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태윤에게는 경비회사 면접이 있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이 언제 올지 몰랐죠. 고민 끝에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우야, 아빠 약 좀 갖다 드릴래? 권타워라고 강남에 있는 큰 건물이야. 태윤은 은우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거기 가면 이상한 사람들 많아. 절대 누구와도 눈 마주치지 말고 아빠한테 약만 전해드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알았지? 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낡고해진 코트를 걸친 채 약통을 품에 꼭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태윤은 대문 앞에 서서 동생의 작은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 한쪽이 쿵쿵거렸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오늘이 바로 그들 남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우는 낡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달동네에서 강남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거리였어요. 버스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빽빽했습니다. 은우는 구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죠. 풍경이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허름한 연립주택들이 사라지고 어느새 유리로 된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은우는 품에 안은 약통을 더욱 꼭 움켜쥐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은우의 눈앞에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권타워였어요.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유리 외벽이 마치 성벽처럼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은우는 주눅이 들어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은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달린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 사이에서 낡고해진 코트를 입은 은우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은우가 두리번거리며 아버지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 너 뭐야? 우람한 체격의 보안 요원이 은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 아버지 찾으러 왔는데요. 강석주라고. 강석주? 야간 보안 반장? 지금 근무 중이야. 여기는 너 같은 애가 올 곳이 아니라고. 보안 요원의 목소리에는 대놓고 무시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우는 움츠러들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잠깐이면 돼요. 아버지한테 약만 전해드리면. 안 된다니까. 썩 나가. 보안 요원이 은우의 어깨를 밀치려는 순간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값비싼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거든요. 58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지금 자기 자식벌 되는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청소 상태야?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당장 다시 해. 예. 바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그 당당하고 다정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은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은우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보안팀장이 은우를 거칠게 밀쳤어요. 은우는 대리석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죠. 아버지는 달려와 은우를 일으켜 세우면서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전전긍긍했습니다. 은우야, 왜 여기 왔어? 어서 가. 빨리 가란 말이야. 아빠 약 두고 가셔서. 쉿, 조용히 해. 아버지가 은우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다친 것보다 이 소란이 윗사람들 귀에 들어갈까봐 더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바로 그때 로비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정문 쪽에서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수행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죠. 에드워드 건 회장이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수장이자 이 빌딩의 주인. 65살의 그는 백발이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 특유의 냉철한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가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압도적인 긴장감이 로비를 가득 채웠죠. 그런데 은우만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은우의 눈이 회장의 얼굴을 훑었어요. 그 순간 은우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회장의 머리 위로 시커먼 까마귀 떼 같은 환영이 맴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 그 중에서도 안경을 쓴 중년 남자의 얼굴에서 핏빛 기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배신, 그리고 살이. 회장님, 은우가 외쳤습니다.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은우에게 쏠렸습니다. 회장님, 저 아저씨 당장 해고해야 돼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죠.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가 에드워드 권의 구두 앞에 엎드렸어요. 회장님, 제 아이가 미쳤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버지가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 굴욕적인 광경을 보며 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아버지가 아니라 은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우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지만 이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확신하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죠. 회장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눈동자, 흥미롭군. 회장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은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꼬마야, 네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증명해 보거라. 하지만 거짓이라면.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너와 내 아비는 오늘로 끝이다. 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수행원들이 은우를 에워쌌습니다. 은우는 겁먹지 않고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가 뒤에서 울먹이며 은우의 이름을 불렀지만 은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와라. 회장이 짧게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은우도 그 뒤를 따랐어요. 안경을 쓴 수석비서도 함께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은우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6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은우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대한 집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은우의 방보다 10배는 넓어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창이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값비싼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고 묵직한 원목 책상이 방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죠. 회장이 책상 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어요. 이제 이 방에는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회장, 안경 쓴 수석비서, 그리고 10살짜리 은우. 자, 시작해볼까? 회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수석비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어디서 배운 사기극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짓 꼬마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20년을 회장님 곁에서 충성해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완전히 결백한 것처럼 말이죠. 그는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회장님을 해치려 했다니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저 아이와 아비를 당장 경찰에 넘기셔야 합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꼬마야, 내 차례다.
은우는 천천히 수석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아까부터 왼쪽 눈꺼풀이 파들거리고 있어요. 비서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심장이 엇박자로 뛰죠? 지금도 그래요. 쿵, 쿵쿵, 쿵. 불규칙하게요. 무슨 헛소리야, 이게. 비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말할 때 자꾸 넥타이를 만져요. 그건 불안할 때 나오는 버릇이에요. 그리고 침을 삼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로비에서는 한 번도 안 삼켰는데 지금은 벌써 5번째예요. 비서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또 있어요. 은우가 비서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가방 안쪽 주머니에 뭔가 중요한 게 있죠? 그 안에 회장님에겐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이건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인지 확인해보지. 회장님, 이건 함정입니다. 저 아이가 미리 뭔가를 넣어둔 게 분명합니다. 비서가 발버둥 쳤지만 회장은 이미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쪽 주머니를 열자 금색 USB가 나왔어요. 회장이 그것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뜬 내용을 보는 순간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조된 회사 서류들, 해외 비밀 계좌로 빠져나간 송금 내역들, 그리고 회장의 인감을 복제한 파일까지. 이게 뭐냐?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을 아들처럼 키운 사람이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비서가 달려들려 했지만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비서가 멈춰 섰어요. 20년이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을 믿었는데 네가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매일 드시는 한약 있죠? 그 안에 나쁜 게 들어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장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최근 몇 달간 계속되던 손 떨림과 어지러움. 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던 증상들. 그 원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비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도박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화려한 60층 집무실에서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백만장자가 처절하게 배신당한 노인의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우가 조용히 회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얼굴에 이제야 비가 그치네요. 은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슬프지만 이게 진짜 회장님 얼굴이에요.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이요. 회장은 한참 동안 은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눈에는 신기하게도 어떤 판단도 경멸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맑은 거울 같았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쾅 하고 부서졌습니다. 태윤이었습니다. 동생이 회장과 함께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빌딩 외벽을 타고 60층까지 올라온 것이었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은우 앞에 섰습니다. 은우야, 괜찮아? 태윤이 은우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죠.
동생한테 손 떼면 죽습니다. 회장은 태윤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봐온 그였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빛. 걱정 마라. 회장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내 목숨을 구했다. 내 목숨값은 10억으로도 부족하지. 회장이 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내 가족이다. 회장의 말이 떨어지자 집무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윤은 여전히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어요. 은우는 회장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주름진 얼굴에서 거짓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수석 비서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20년을 함께한 저를 두고 오늘 처음 본 거지 가족을. 닥쳐.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비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20년이라. 네가 그 20년 동안 나한테서 빼돌린 돈이 얼마지? 200억? 300억? 비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약에 넣은 건 뭐냐? 중금속이지? 탈륨인가?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지 아느냐? 내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너를 아들처럼 여겼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항상 네가 내 곁에 있었지. 그런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5평생을 강철같이 살아온 사람이 지금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죽이려 했어. 비서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도박에 빠져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저를 깨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누구냐?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누가 배후냐? 말해라. 비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우리 상무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회장님 자산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용당한 것뿐입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상무. 오래전부터 자신의 자리를 노리던 자였죠. 그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건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데려가라. 회장이 손짓하자 밖에서 대기하던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비서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무실에는 다시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회장, 태윤, 그리고 은우. 회장이 힘겹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아니라 가장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외로운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우가 조용히 회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얼굴에서 이제 가면이 벗겨졌어요. 슬프지만 이게 진짜 회장님이에요. 진짜 나라. 회장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란 말이냐?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늙은이가. 아니에요. 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진짜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가짜들이 다 벗겨졌으니까요. 회장은 한참 동안 은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깊이가 있었어요. 그 맑은 눈동자 속에서 회장은 자신의 지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때 태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족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빠, 은우가 태윤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지금 1층 로비에서 무릎 꿇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저희 가족의 가장입니다. 회장의 눈에 묘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 젊은이의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돈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고든 사람의 눈빛. 좋다.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함께 데려와라. 가족 전체가 내 가족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1층 로비로 내려가자 아버지 강석주는 정말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은우가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은우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응, 괜찮아. 아빠야말로. 은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대리석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던 거죠.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방금 전까지 바닥에 엎드려 있던 말단 보안요원 앞에 회장이 직접 다가가고 있었으니까요. 일어나시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오늘 내 목숨을 구했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려.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제가 뭘 어떻게...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겠소. 회장이 아버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늘부터 이 가족은 내 귀빈이다. 누구든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나를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겠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에서 경외로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 은우를 밀치던 보안 요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허리 펴고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이 거대한 로비 한가운데서 회장과 나란히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태윤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노인은 정말로 가족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 그것이 지금 이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죠. 은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태윤이 그 옆에 섰습니다. 세 식구가 나란히 서자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가자. 갈 곳이 많다. 회장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렇게 달동네 세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회장의 롤스로이스가 강남 한복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넋을 잃고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달동네 단칸방에서 묽은 죽을 먹던 아이가 지금은 수천만 원짜리 고급 차량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석주는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이었어요.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태윤만이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특전사 시절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회장이 소유한 펜트하우스였어요. 여기서 당분간 지내거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은우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거실 하나가 달동네 집 열채는 들어갈 만큼 넓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고 천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은우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려다 멈칫했습니다. 혹시 더러워질까봐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어요. 편하게 앉아라. 이제 내 집이니까.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우는 그제야 살짝 소파에 앉았어요. 푹신한 감촉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편한 곳에 앉아본 건 처음이었죠. 아버지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딸이 내 목숨을 구했소. 20년을 믿었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 처음 본 아이가 그걸 알아챘단 말이오. 이게 어찌 자격의 문제겠소?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이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특전사 출신이라고 들었네. 707특수임무단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태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707이라. 최정예 중에 최정예로군.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내 경호실장을 맡아주게. 오늘 일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자네 눈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네. 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은우를 바라보았어요.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우의 눈에는 회장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죠. 조건이 있습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제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가족에게 위험이 생긴다면 저는 회장님보다 가족을 먼저 지킬 겁니다.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런 사람을 원했네. 좋아, 조건을 받아들이지. 그날부터 태윤은 회장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지급되었어요. 방탄 슈트, 통신 장비, 그리고 특수 제작된 권총까지. 태윤은 묵묵히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은우에게는 최고의 가정교사들이 붙었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하지만 은우는 그런 공부보다 회장의 서재에 꽂힌 오래된 책들에 더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사람의 얼굴과 운명에 관한 동양 고전들을 좋아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 공부보다 더 큰 재능이 있는 것 같군. 회장이 은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회장은 은우를 데리고 자신의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은우는 낯선 환경에 긴장했지만 회장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티 도중 한 국회의원이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이번 사업권은 꼭 성사시켜야 합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은우의 눈이 그 의원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그 순간 은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아버지, 은우가 회장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느새 회장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죠. 저 아저씨 돈 숨기고 있어요. 많이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얼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아주 짙어요. 나쁜 돈이에요.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의원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겠소. 파티가 끝난 후 회장은 비밀리에 그 의원을 조사했습니다. 며칠 뒤 그 의원이 수백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떴어요. 은우의 눈이 정확했던 겁니다.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하군.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은우의 능력이 알려지면서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석비서의 배후에 있던 세력들이었죠. 그들에게 은우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의 파티에서 웨이터 한 명이 접시를 들고 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웨이터였어요. 하지만 은우의 눈이 그 순간 그의 얼굴을 포착했습니다. 오빠, 은우가 소리쳤습니다. 태윤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웨이터의 손에서 접시를 낚아채고 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그 안에 담겨 있던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독이야. 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티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태윤은 웨이터를 제압한 채 경호원들에게 넘겼어요. 그 와중에도 태윤의 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숨기고 있던 칼에 베인 거였죠. 오빠, 피나. 은우가 달려와 태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태윤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상처는 꽤 깊었습니다. 은우는 오빠의 팔을 꼭 잡은 채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다치면 안 돼. 오빠는 오래오래 나랑 있어야 돼. 태윤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은우 지키려고 다친 건데 왜 울어? 그 모습을 바라보던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서로를 목숨처럼 아끼는 것. 그가 평생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세 가족을 불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으로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어색했지만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앞으로 많은 적들이 덤벼들 거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렇지? 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도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포개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이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한 유대가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포개진 그날 밤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은우는 점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은우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중요한 계약 자리에는 항상 은우를 데려갔습니다. 은우는 상대방의 얼굴을 읽고 회장에게 조용히 귀띔해 주었어요. 저 사람은 계약서 내용을 숨기고 있어요. 저분은 진심이에요. 믿어도 돼요. 은우의 판단은 번번이 적중했습니다. 회장은 수십억 원의 사기를 피할 수 있었고 믿을 만한 파트너들과 손을 잡을 수 있었죠. 사람들 사이에서 슬슬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곁에 신기한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다고요. 그 소문은 결국 적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태윤이 직접 데리러 갔지만 그날따라 회장의 긴급 회의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대신 다른 경호원 2명이 은우를 맡았습니다. 은우가 학교 정문을 나서는 순간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복면을 쓴 사내들이 뛰어내렸어요. 잡아! 경호원들이 막아섰지만 상대는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2 경호원이 쓰러졌어요. 은우가 도망치려 했지만 한 사내가 은우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아저씨, 왼쪽 무릎 안 좋죠? 옛날에 다쳤잖아요. 사내의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은우가 갑자기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내의 왼쪽 무릎을 향해 발을 걷어찼어요.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 은우가 달리기 시작했죠. 이 꼬마가
다른 사내들이 뒤쫓았습니다. 은우는 좁은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윤이었어요. 회의 중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 뛰쳐나온 거였습니다. 태윤의 오토바이가 골목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리며 첫 번째 추격자의 목을 가격했어요. 두 번째 사내가 칼을 꺼냈지만 태윤은 그 칼을 빼앗아대려 사내의 어깨에 꽂아버렸습니다. 은우야. 태윤이 외쳤습니다. 은우가 오빠에게 달려왔어요. 태윤은 한 손으로 동생을 끌어안으며 다른 손으로는 남은 추격자들을 견제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휩쓸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동생을 건드렸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추격자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태윤이 번개처럼 달려가 그의 다리를 걸었어요. 사내가 바닥에 쓰러지자 태윤은 그의 목을 발로 밟았습니다. 누가 보냈어? 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말 안 하면 여기서 끝이야. 사내가 버둥거렸지만 태윤의 발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릴리 상무입니다. 해외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요. 더 있어? 모릅니다. 진짜예요. 저는 그냥 돈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태윤이 발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은우에게 돌아왔어요. 오빠 얼굴이 무서워. 은우가 태윤의 소매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오빠 얼굴에서 검은 기운이 막 솟아올랐어. 그러면 안 돼. 태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동생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미안해, 은우야. 오빠는 착한 사람이야. 나쁜 얼굴이 되면 안 돼. 은우가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윤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닻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려 할 때마다 은우가 붙잡아 주었죠. 그날 밤 회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리 상무의 배우를 캐기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윤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네 군 시절 배신당한 작전이 있었지? 회장이 물었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자네 부대원들을 죽게 만든 정보 유출. 그 배후가 리 상무와 연결된 조직이었어. 태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전우들이 눈앞에서 쓰러지던 그날. 누군가 정보를 팔았다는 건 알았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알겠군요. 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장님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도 연결된 문제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그들은 너희 가족 전체를 노리고 있어. 그날 밤 회장은 전 재산을 동원해 사설 보안팀을 구성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주변에 2중, 3중 경비가 배치되었어요. 은우는 더 이상 혼자 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장의 서재에서 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진실을 읽어내는 법을 더 깊이 공부했죠. 어느 날 밤 은우가 회장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 말 있어요.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 가정부 아줌마 있잖아요. 은우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 아줌마 눈에서 나쁜 게 보여요. 누군가한테 돈 받고 있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즉시 조사에 들어갔어요. 결과는 은우의 말대로였습니다. 가정부는 적들에게 매수되어 가족의 동선을 보고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아이 덕분에 또 한 번 살았군.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은우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은우야,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은우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을 이용해 협박당했을 거예요. 얼굴에서 봤어요. 무서움이랑 미안함이 섞여 있었거든요. 회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구나.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네 가족은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희 때문에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떠나면 무슨 소리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요.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 싸우는 거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윤이 그 옆에 섰어요. 회장이 세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이겨내자. 반드시. 네 사람의 눈빛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달동네에서 굶주리던 10살짜리 소녀 은우는 어느새 20살의 우아한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긴 생머리가 어깨를 넘어 흘러내렸고 맑은 눈동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문대 심리학과에 재학 중이었지만 그녀의 진짜 공부는 여전히 사람의 얼굴을 읽는 것이었죠. 오빠 태우는 42살이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를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회장의 곁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수많은 위험에서 회장을 지켜냈거든요. 검은 정장 위로 드러나는 단단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10년 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석주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더 이상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회장의 배려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심장 약도 최고급으로 바꾸었고 정기 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요즘은 회장과 바둑을 두는 게 일과였어요. 두 노인이 바둑판 앞에 마주 앉아 술을 고민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 같았죠. 가끔은 손녀 이야기를 하며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 권 회장은 75이 되었습니다. 백발이 더 휘어졌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10년 전 독살 시도의 후유증으로 완전하지 않았지만 은우 가족과 함께하면서 삶의 의욕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 아침 은우가 회장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안색이 안 좋으세요. 은우가 회장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하구나. 나이가 나이인지라.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은우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빨리요. 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다니까. 옛날부터 건강염려증이 있어서 그래. 할아버지. 은우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숨기지 마세요. 회장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어요. 결국 병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10년 전 중금속 중독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정도 시간이 남으셨습니다. 회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회장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석양에 물들어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은우가 조용히 곁에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응? 의사 선생님 말은 틀렸어요.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봤어요.
할아버지 얼굴에 아직 죽음의 그림자는 없어요. 은우의 눈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제가 보장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도 이 아이는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건강 악화 소식은 순식간에 바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이에나 같은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친척들, 욕심 많은 사업가들, 유산을 노리는 사기꾼들까지. 어느 날 회장의 집무실로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회장님의 숨겨진 손자입니다. 그가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회장의 돌아가신 아들이 숨겨둔 자식이라는 거였습니다. 서류에는 유전자 일치율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죠. 은우가 그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 입꼬리의 떨림, 미간에 맺힌 땀. 그리고 즉시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요? 그 서류도 가짜예요. 아저씨 얼굴에 사기꾼의 기운이 가득해요. 누가 시켰죠? 남자가 발끈했습니다. 이 무례한. 됐어.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내 손녀 눈은 틀린 적이 없네. 나가게. 결국 조사 결과 그 DNA 서류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배후에는 리 상무를 대신해 새로 부상한 세력이 있었어요. 이사회에서도 반란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회장이 건강 문제로 회의에 불참한 날 일부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이 쓰러지면 저 거지 가족이 회사를 차지하겠지. 지금 손을 써야 해. 늦기 전에. 태윤이 그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용히 반란을 주도하던 이사의 뒤에 서자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계속하시죠. 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대단했어요. 뭐야? 이사가 더듬거렸습니다. 태윤이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의 귀에 속삭였어요. 회장님 앞에서 한 번 더 그런 말이 나오면 다음에는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사회에서는 아무도 반란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죠. 회장은 어느 날 밤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 유언장을 보여주겠다.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내 전 재산은 은우의 이름으로 설립될 공익재단에 기부한다. 아버지와 태윤이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들어봐.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숨겨진 범죄를 밝혀내는 거야. 은우의 능력을 세상을 위해 쓰자는 거지. 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돈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10년 동안 깨달은 거야. 진짜 재산은 너희를 만난 것, 그게 전부야. 회장이 새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웠다. 정말로. 은우가 회장을 안았습니다. 태윤과 아버지도 곁으로 다가왔어요. 네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세상 어느 가족보다 단단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네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가장 밝은 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지고 새벽이 밝아오던 그날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장의 펜트하우스에 무장한 괴한들이 침입했어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뚫고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순식간에 거실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복면에 방탄조끼를 입은 자들이었어요. 손에는 자동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른 공격이었어요. 태윤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침실에서 뛰쳐나온 그는 맨손으로 첫 번째 괴한을 제압했어요. 하지만 상대는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훈련받은 용병들이었죠. 은우, 아버지를 데리고 안전실로. 태윤이 외쳤습니다. 은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복도 끝에 있는 비밀방으로 달렸어요. 회장도 함께였습니다. 태윤은 홀로 복도를 막아섰습니다. 좁은 공간이 오히려 그에게 유리했어요. 한 번에 2명씩만 상대하면 됐거든요. 그는 빼앗은 칼과 주먹으로 괴한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총성이 울렸습니다. 태윤의 어깨에 총알이 박혔어요. 그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죠. 오빠. 안전실에서 은우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또 다른 총성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옆구리였습니다. 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번졌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동생한테 가지 마. 태윤이 쓰러지면서도 괴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안전실 문이 열리고 은우가 나왔습니다. 그만해요. 은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괴한들이 멈칫했어요. 20살의 여자가 무장한 용병들 앞에 맨몸으로 서 있었거든요. 당신들 보스가 누군지 알아요. 은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얼굴에 다 적혀 있거든요. 당신들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지금 도망치려 하고 있어요. 당신들을 버리고요. 괴한들 사이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은우가 계속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저를 죽이면 당신들은 증거인멸 대상이 돼요. 보스는 당신들을 죽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물러나면 제가 당신들 가족을 지켜줄게요. 헛소리. 한 괴한이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다른 괴한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 이 여자 말이 맞아. 아까 무전이 끊겼잖아. 괴한들 사이에 혼란이 일었습니다. 그 틈을 타 태윤이 마지막 힘을 짜내 일어섰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괴한의 총을 빼앗았습니다. 10초 줄게. 사라져. 태윤의 목소리는 죽음 직전이면서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괴한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하나둘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은우의 말이 그들의 의심을 건드린 거였죠. 마지막 괴한이 사라지자 태윤이 쓰러졌습니다. 은우가 달려와 오빠를 안았어요. 오빠, 오빠 눈 떠. 피가 은우의 옷을 적셨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은우야,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오빠가 안 괜찮잖아. 은우가 울부짖었습니다. 회장과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태윤아, 정신 차려. 아버지, 은우 잘 부탁해요. 태윤의 눈이 감기려 했습니다. 그때 은우가 태윤의 얼굴을 붙잡았어요. 오빠, 내 눈 봐. 은우의 눈동자가 태윤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얼굴에 죽음은 없어. 아직 안 죽어. 무조건 살아. 태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눈은 틀린 적 없지.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태윤은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은우와 아버지, 회장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어요. 회장도 처음으로 하늘에 빌었습니다. 은우는 오빠의 피가 묻은 옷을 입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6시간의 대수술 끝에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총알 2발이 모두 중요 장기를 비껴갔어요. 2cm만 빗나갔어도 즉사였습니다. 은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회장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태윤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은우의 얼굴이었어요. 은우는 사흘 동안 오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거의 자지 않았죠. 오빠, 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 오빠 없으면 나 어떡해. 나한테 오빠가 얼마나 소중한데. 태윤이 힘겹게 손을 들어 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날 회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가 밝혀진 거였어요. 10년 전 수석비서의 배후에 있던 해외 범죄 조직. 그들이 마지막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우의 예측대로 조직의 수장은 이미 도주 중이었어요. 부하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비행기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은닉 자금의 흐름, 뇌물수수 기록, 암살 지시 문건까지 회장의 법률팀과 검찰이 합동으로 움직여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 체포되기 시작했어요. 도주 중이던 수장도 결국 해외에서 붙잡혔습니다. 끝났어. 회장이 병실에서 태윤에게 말했습니다. 10년간의 전쟁이 끝났어. 자네와 은우 덕분이야. 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싸웠을 뿐입니다. 진짜 이긴 건 은우예요. 말 한마디로 적들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은우가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여서 이긴 거야. 오빠 혼자도 아니고 나 혼자도 아니야.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4사람이 병실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모두 살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끝나고 마침내 아침이 온 거였죠. 그 아침 이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1달 만에 병상에서 일어났고 2달 뒤에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은우가 매일 곁에서 재활을 도왔습니다. 오빠의 팔을 잡고 복도를 걷고 운동을 돕고 식사를 챙겼어요. 은우야, 네가 너무 무리하면 어떡해. 태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다 나을 때까지는 내가 오빠 다리야. 은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본 간호사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런 남매는 처음 봐요. 정말 감동이에요. 반년이 지나자 태윤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어깨와 옆구리에 흉터가 남았지만 그에게는 훈장 같은 것이었어요. 동생을 지키다 얻은 상처였으니까요. 그리고 회장의 유언대로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진실의 눈 재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돕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회장의 전 재산 중 70%가 재단 기금으로 쓰였어요. 나머지 30%는 은우 가족의 생활비와 재단 운영비로 남겨두었습니다. 은우가 이사장을 맡았고 태윤이 실무총괄을 담당했어요. 아버지는 재단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하지만 은우가 가장 주목한 건 구석에 서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10살 때 사람의 얼굴을 읽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거짓과 진실, 선의와 악의가 다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눈은 저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요. 은우가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재단은 진실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숨겨진 범죄, 억울한 누명, 밝혀지지 않은 진실. 저희가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이 휠체어에 앉은 채 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보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의뢰인은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70대의 할머니였어요. 남편이 30년 전에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제발 남편의 명예만이라도 회복시켜 주세요. 할머니가 은우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은우가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30년간 쌓인 한과 슬픔이 주름 사이사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꼭 진실을 찾아드릴게요. 은우가 약속했습니다. 태윤이 직접 조사에 나섰어요. 30년 전 사건 기록을 뒤지고 당시 관계자들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청 창고에 먼지 쌓인 서류들을 뒤적이고 퇴직한 형사들을 찾아다녔죠.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대부분의 증인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기억이 흐릿해져 있었거든요. 몇몇은 과거 일을 묻지 말라며 문을 닫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당시 증거를 조작한 경찰관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은우가 그를 직접 만났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었죠.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은우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노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얼굴에 다 보여요. 30년간 짊어진 죄책감이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진범이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었고 압력에 못 이겨 증거를 조작했다고요. 증거물을 바꿔치기하고 목격자 진술도 조작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어요. 노인은 30년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술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다고요. 녹화된 자백과 새로 발굴된 증거들로 사건은 재조사에 들어갔어요. 몇 달 뒤 법원은 30년 전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무죄가 선고된 것이었죠. 할머니가 재단으로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은우에게 절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야 남편이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은우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남편분은 처음부터 결백하셨어요. 세상이 몰랐을 뿐이에요. 그날 밤 은우는 회장의 방을 찾았습니다. 회장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의사의 예상과 달리 2년을 넘겼지만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은우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을 해결했어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재단으로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기도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잘 했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10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저를요. 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려고요. 할아버지처럼요. 회장이 힘겹게 손을 들어 은우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내 진짜 손녀야. 은우가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점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줄을 지어 찾아왔습니다. 은우와 태윤, 그리고 재단의 직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죠. 어둠 속에 묻힌 진실들을 하나씩 세상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은우가 어느 날 저녁 재단 창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준 눈. 그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달동네 단칸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아침 회장의 숨이 멈췄어요. 77의 나이였습니다. 의사가 선고한 1년을 훌쩍 넘긴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았죠. 은우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은우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은우가 울먹였습니다. 고마웠다. 은우야, 너희를 만나서 행복했어. 그것이 회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은우는 회장의 눈을 감겨드렸어요. 주름진 얼굴 위로 평온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12년 전 배신과 고독 속에서 죽어가던 노인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된 행복한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름 모를 시민들까지 재단이 진실을 밝혀준 할머니도 왔어요. 30년 누명을 벗긴 그 할머니가 영정 앞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은우가 가장 감사했던 건 달동네에서 온 이웃들이었어요. 어린 시절 묽은 죽을 나눠 먹던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찾아와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은우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태윤이 동생 곁에 앉았어요. 은우야. 응. 할아버지 얼굴 마지막에 어땠어? 은우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평화로웠어. 12년 전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달랐어. 그때는 얼굴에 온통 배신당한 상처랑 외로움이 가득했거든. 근데 마지막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가셨구나. 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아버지 강석주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회장 덕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회장님은 우리한테 참 고마운 분이셨어. 아버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를 친구처럼 대해주셨지. 바둑 둘 때마다 일부러 져주셨어. 그거 다 알고 있었어. 아버지도 아셨어요? 은우가 물었습니다. 알지 근데 아는 척 안 했어. 그게 회장님의 배려니까. 세 식구가 함께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장례 후 한 달이 지나고 은우는 재단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회장이 남긴 유지를 이어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억울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일. 그것이 회장에게 보답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린 소녀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어요. 낡은 옷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눈가에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 도움을 받고 싶어요.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우가 소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12년 전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달동네 단칸방에서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채 버티던 10살의 은우.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은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녀가 울먹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몰렸다고요. 진짜 사기꾼은 따로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요. 은우가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을 보며 은우는 생각했습니다. 12년 전 자신도 이랬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딱 한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구나. 그 한 사람이 자신에게는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차례였어요. 오빠, 은우가 태윤을 불렀습니다. 조사 부탁해. 이 아이 부모님 사건.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4이 된 오빠의 눈에는 여전히 동생을 향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은우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달동네 언덕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10살짜리 아이를 만났어요. 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랑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꼭 희망을 찾고 싶어하는 눈요. 창문에 은우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22이 된 여성의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10살 때의 맑음이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 아이한테 해줄게요. 약속해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태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어요. 은우야, 이건 마시고 자. 태윤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여기까지 왔네. 은우가 차를 받으며 말했어요. 응, 먼 길이었지. 근데 이상하게 힘들지 않아. 할아버지가 항상 옆에 계신 것 같아. 태윤이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여기 계셔. 우리 마음속에. 두 남매가 나란히 앉아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전 굶주린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잠들던 남매가 이제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은우가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관상책이었어요.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졌지만 은우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고마워요. 은우가 책을 가슴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앞으로도 잘할게요. 약속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회장. 두 사람의 사랑이 은우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석주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요. 애들아, 이것도 마셔. 아버지도 같이 앉으세요.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12년 전 달동네 단칸방에서 묽은 죽을 나눠 먹던 그때처럼요. 달라진 건 많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달동네에서 시작된 작은 발자국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큰 발자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어요. 영원히.